이제 두 번째로 6월 모의평가에 따른 2024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선생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요.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도 참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이번 수시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렇죠. 크게 종합전형인가 교과전형인가, 물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실기실적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논술과 실기실적은 저희가 여기서 다루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와 종합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전년도의 입결을 확인하셔야죠. 전년도 입결.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일단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입결이 아주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입결이 요동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각 대학별로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최근 2, 3개년간의 입결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결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교과 성적과 비교해서 일단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는 각 대학들이 발표한 70% 컷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럴 때 자, 입결을 확인할 시에는 필히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로 비교를 하시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등급은 저희가 이제 얼른 대략적으로 얼른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등급을 사용하는 것인데, 원칙은 환산 점수로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환산 점수. 두 번째는 각 대학별로 반영 교과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 교과가 교과목이 그러니까 전 과목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등급이 산출된 모든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대학은 국, 영, 수, 사, 과, 한국사 과목을 반영할게요. 자연계열로 지원하든 인문계열로 지원하든 간에 대표적으로 이제 전남대, 전북대 우리 주변에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혹은 또 대학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사역 과목 성적만 반영할게요. 자연계열 지원한다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자, 이렇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입력시키고 나면은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다 계산을 해줍니다. 어느 대학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입시 결과와 자신의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시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 수능 최저를 충족을 시킬 경우에 경쟁률이 달라지거든요. 경쟁률이.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작년도에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 4개 대학의 교과 전형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최초 경쟁률이 교과 전체입니다. 최초 경쟁률이 11.6대 1이었습니다만은 경희대는 비교적 수능 최저가 세다고는 볼 수가 없죠. 두 개 합 5등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만 놓고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8.9대 1로 줄어들더라.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1.3대 1에서 7대 1로 다 이렇게 줄어들게 있습니다. 실질 경쟁률.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 제가 교과전형 말씀드릴 때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원율이. 즉 쉽게 말하면 후보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후보 번호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측하는 대학은 200%. 자, 그러면은 처음에 모집 10명을 모집했다고 한다면은 10명이 싹 다 빠져나가고 어디까지? 예비번호 20번까지. 도 보통 가더라. 그런 대학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은 수능 최저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충원율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는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최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좀 완화된 것이죠. 완화가 돼서 고려대학교 자연계는 뭐 계속 그대로인데 인문계는 세기합 6등급에서 올해 세기합 7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기합 6등급인데 올해는 세개 영역 각 3등급 안에 들어가면 돼요. 세개 영역 각 3등급. 그러니까 좀 합으로 치면은 9등급인데 1, 3, 5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세 개가 다 3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완화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된 대학들은 역시 또 뭡니까? 컷의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컷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자, 이거 논술 치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논술이야말로 정말로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까 서강대 같은 서강대는 세기합 각 3등급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이고요. 논술은 세기합 6에서 세기합 7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데가 어디고 미적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앞전에 쉽게 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룰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한양대학교가 있고요. 그렇죠. 한양대 있고.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한양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건국대, 동국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 한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화여대나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든가 서류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대학들은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수능 최저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고요. 이런 대학들은 지원하실 때 좀 각별히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컷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폭이 크든 작든 간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어느 쪽으로 컷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높아질 쪽으로 분명히 컷의 변화가 있다. 이건 자연계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 지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학교 전체 차원으로 적용하는 대학은 그렇게 드물죠.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과 국제형, 고려대 학업우수형, 서울교대, 그다음에 전주교대, 한국교원대,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의학계열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 포스텍에 일반 전형 1이 있고 일반 전형 2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 1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일반 전형 2만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홍익대, 충북대 학생부 종합 1, 충북대도 학생부 종합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2가 있는데 학생부 초과 1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2는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해양대, 경북대 일반 학생, 그다음에 춘천교대, 진주교대. 진주교대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이 대학들만 이런 학교 전체 차원 혹은 일부 전형 이렇게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영어는 필히 잡고 가자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영어가 출제될 때마다 쉬웠다 어려웠다 항상 1등급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능 최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2등급, 3등급까지도 괜찮지 않습니까? 놓고 보면은 다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필요로 하는 등급이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선을 놓고 보시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조금 줄어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4개년간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48% 정도의 학생들이 3등급까지 맞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영어는 3등급까지 맞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영어는 꼭 잡고 가야 될 것이고요. 자, 탐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 대학들이 탐구는 한 과목 반영입니다. 2과목 반영 대학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그다음에 서울교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정도입니다. 혹은 수도권에서도 수능 최저를 미적용한 대학도 꽤 있고요. 그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 보면은 의학계를 빼면, 의학계를 제외하면은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와 탐구는 정말로 수능 최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붙들고 가야 될, 달성해야 될 그런 과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올해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상당히 논란거리. 사실은 이것은 지난 4월 학력평가 끝나고 나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과탐2 과목이 좀 논란이 됐었죠. 왜냐, 표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표준 점수가. 4월 학평에서는 한 과목을 제외하고 2과목에서 3과목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점수인데 실제로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고 이번 6월 학평에서도 보시면은 3과목에서 다 90점대가 나왔고 심지어는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는 98점. 어마어마한 점수죠. 어마어마한 점수. 그러면은 2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보시면은 실제 수능에서는 이게 이제 조정이 되거든요. 왜 이번에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가 수능 과탐2 필수 응시 조건을 폐지해서 인원수가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인원수는 늘어났고 근데 서울대가 폐지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폐지하다 보니까 상위권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나 굳이 툭 볼 필요 없어 라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상위권은 없어졌는데 상위권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중하위권은 그대로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전체 평균이 하락한 상태에서 만점을 맞아버린 학생들이 뭐 몇 명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게 이 분포도를 보니까요. 분포도를 보면은 2를 선택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원점수로 치면은 절반 이하, 절반 이하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면서 소수의 상위권, 그러니까 소수의 상위권과 대다수의
어떤 중하위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런 구조로 짜야 돼버렸어요. 이번 모의평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정시까지 물론 투루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크게 줄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학생들까지 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은 이 차이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최고점이요. 수능에서 보면은 최고점들이 다 다시 난이도가 조절이 돼요. 조절이. 예, 보시면은 자, 4월 학평 작년도 4월 학평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는 86점이었습니다. 6월 모평에서는 85점이었어요. 9월 모평에서는 76점. 실제 수능에서는 77점. 작년 같은 경우는 76점, 실제 수능에서는 67점으로 예. 그래서 점점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실제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만을 보고 지금까지 본인이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생소한 과목인 과탐 2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로 큰 모험이다. 그저 지금까지 자기가 꾸준히 배워왔었고 공부해온 과목에 충실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국 이렇게 다 줄어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작년 수능에서 물리1, 물리2 차이는 1점, 화1, 화2 차이는 2점, 1점, 지구학에서만 좀 6점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결국은 전부 다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6월 모의평가 활용법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파악하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형 요소별 경쟁력 파악한 후에 수시 지원 가능성 검토.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신 성적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 여부도 살펴보셔야 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수시에 어느 선까지 내가 지원해 볼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선택 과목 최종 결정하시고 자 6월 모의평가 활용의 핵심은 문항 분석입니다. 난이도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난이도는 9월 모평을 거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 올해 이런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겠습니다라고 선보인 것이 6월 모평이다. 그래서 문항 분석을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학습 성과를 점검하면서 이후에 학습 전략을 구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잡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뭐 고난도 심화 문제에 좀 집중해서 앞으로는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3, 4등급 대학생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 뭐 새로운 어떤 교재를 또 선택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것이 좋겠다. 5등급 이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기본 개념이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이하였던 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개념을 좀 철저히 다지는 것이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대학 수학능력시험란을 찾아가시면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수능 출제기관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기관입니다. 물론 EBS 교재 50% 연계를 하긴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자, 저희는 올해 수능 출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안내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 문항은 저희가 이런 개념, 이런 원리하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각 과목, 영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필히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즉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한번 정독해 보실 필요는 꼭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내신 성적만이 수시 합격 가능성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주로, 심지어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 하나만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학생들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요. 수시는 각 전형별로 준비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내신을 일단 기본으로 놔두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 학생부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따져보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은 내가 정시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학 학과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필요하고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등급 간의 어떤 이렇게 관계로 보았을 때 어느 전형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여기는 뭐 논술이 들어가 있는데 논술 혹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꼭 이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뭐 대략적인 어떤 이렇게 생각해본 바를 한번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시 지원 시에 꼭 알아둘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목표 대학의 수시 전형 일정에 따라 지원 전략을 다르게 수립할 것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내가 정시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대학도 수시 때 물론 지원하셔야 돼요. 사실은 기준점으로 삼아서 지원하시는데 그런 대학은 가급적이면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 즉 면접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대학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수능 점수가 평상시보다 잘 나왔으면은 그 이상의 대학을 정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에 불참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 모집 요강이 상당히 좀 분량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모집 요강은 꼭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려는 대학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장학금, 기숙사에 관한 정보, 전과, 복수 전공, 해외 프로그램, 유학 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수시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정독을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올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도 있고 모집 인원이 줄거나 늘어난 대학 학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전형 방법이 좀 바뀐 그런 대학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무조건 그 숫자 그대로만 놓고 그게 맞춰서 지원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2, 3년간의 경쟁률의 흐름을 분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흐름을. 널뛰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 학과들도 꽤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일정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쟁률을 꾸준히 담보하는 그런 학과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름대로 그 대학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이에요. 이런 학과들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률을 몇 년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눈치 보기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널뛰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널뛰기 현상들. 그래서 가령 원서 접수일이 5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학들은 대개 마지막 날 중에서도 2시 이후에
전체 경쟁률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운 학생들이 원서를 집어넣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널뛰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원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실 시에 점검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영역별 100분위입니다. 왜 등급이 아니고 모의고사의 영역별 100분위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급은 격차가 차이 폭이 크죠. 예, 폭이. 자, 그래요.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도 내가 한 문제만 더 틀리면은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100분위가 있겠죠. 가령 내가 100분위 77, 78로 내가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은 실제 수능에서 2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이 학생은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 되는 것이고 수능 최저 충족을 못하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합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분위를 따져야 돼요. 100분위. 자, 100분위로 추정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고요. 무조건 수시에서는 상향 도전 가능합니다. 예, 수시 카드가 6장이나 되기 때문에 뭐 한 2장, 많으면 3장도 상향 지원하실 수가 있겠죠. 있지만은 그 선은 본인이 평소 보았던 모의고사 100분위로 추정한 정시 지원 가능 대학보다 한 단계 위 정도까지이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수시 카드를 그냥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보시고요. 내가 교과가 유리할지 논술이 유리할지 종합이 유리할지 뭐 혹은 같은 또 종합전형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 전형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가 있다라고 하면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시에는 반드시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예. 주요 교과목 성적과 전체 평균 성적의 추이. 내가 이 전체 평균이 쉽게 말하면 그 대학에 주요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 성적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평균 성적이고, 그 다음에 주요 교과, 뭐 국영수면 국영수고, 혹은 뭐 여기는 전공 관련 교과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교과목의 성적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높으면 좋겠죠.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진로 역량을 갖다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런 성적 추이를 좀 보시면 좋겠고, 지원학과 관련 선택 과목 이수연학, 즉 전공 관련 교과목을 내가 필요한 것을 이수했는가, 혹은 또 몇 과목이나 했는가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런 또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은 어떠한가? 예, 성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평균 성적보다는 높게 나타나도록 합시다라는 것이 선생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뒤떨어진 과목이 있는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봅니다. 예, 특별히 좀 뒤떨어진 과목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예. 그다음에 교과 세특. 예. 자,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반영되는 것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수상 영역 반영이 안 되죠. 독서활동 반영이 안 되죠. 자율동아리 반영이 안 되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측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성적과 그 다음에 교과 세특, 예. 교과 관련 활동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교과 세특이고, 물론 뭐 다른 자율활동이나 동아활동 쪽에도 기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교과 세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자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가,
지금 아직 이제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 있죠. 예. 마감 날이 8월 30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조목조목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다 싶은 거 보완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상한선은 수시 지원의 상한선은 어느 선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내가 정시에 지원했었을 때 합격 가능한 대학보다 한 단계 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하한선은 어딜까요? 하한선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하한선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시 6장을 썼는데 5군데가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대학만 합격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안타깝긴 하지만은요.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대학을 나 등록할 거야 라고 하는 데가 하한선입니다. 라고 하는 데가. 물론 뭐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의 어떤 역량보다 훨씬 낮은 곳에 지원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글쎄요. 다른 데 다 불합격하고 그 대학만 합격했었을 때 과연 등록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너무 낮출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등록할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학 정도가 하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월 모의평가 가지고 제가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예를 마지막으로 좀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전북대학교의 큰 변화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시켰죠. 완화. 재작년까지는 3개 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2개의 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과 일반 전형과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교과 일반 전형 각각 한 20% 정도 상승을 했죠. 일반 전형에서 38.5에서 58.8로 8%로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31.7%에서 50.6%로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뭐 한 20% 올랐으면 이제 엄청 많이 오른 것이죠. 오른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조금 판단했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호학 이제 의학계 의대, 치대, 수의대, 약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2기합 8이죠. 물론 간호학과 2기합 6, 그다음 국어, 간호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를 제외하면은 모든 학과가 2기합 8등급입니다. 물론 자연계열에서 수학 포함이라는 조건이 걸리는 학과가 상당히 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2기합 8등급. 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조금만 수능 준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일반 전형보다 교과 일반 전형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 외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몰려드는 것이죠. 교과 지역 인재. 자, 그렇죠. 저건 지금 작년까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역인재 1 광주 전남 학생들도 들어옵니다. 광주 전남 학생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글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몫이 조금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면서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생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앞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전북대학교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 70% 컷입니다. 단과대학 내에서 학과별로 편차는 큽니다. 가령 사범대학교 내에서 보면은 과학교육학과의 물리교육 전공과 그다음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의 일반 전형, 교과 일반 전형의 거의 2등급 차이가 나거든요. 컷이. 이런 학과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70% 컷이고 그다음에 각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시면은 5등급 초반까지 이제 최종적인 어떤 충원 합격 사례가 있는 학과들도 다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능 최저 충족시키기에 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은 많은 학생들에게 또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북대학교 정시 작년도 정시 모집 가군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이고요. 뭐 의대나 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70% 컷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현재 본인의 어떤 그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를 한번 하시란 얘기예요. 해보셔서 기준점으로 잡고 수시에 지원을 하셔라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나군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앞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의과대나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과대학은 상당히 백분위가 높죠. 뭐 90% 후반대를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요. 사실 이건 물론 학과마다 편차는 또 있는데 보시면은 60%대도 있고요. 이것도 70% 컷이니까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분명히 내려갔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수시에서 여러분들 적정 수준의 지원과 상향, 하향 적절한 분배로 나누어서 이번 수시에서 모두가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장마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여름철 건강이 해칠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부디 모두가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